네, 이제 내년이 되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집권 5년 차가 되죠. 이 시점에서 내년 5월에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당 대회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나오셨는데요. 같이 이 자세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36년 만에 내년 5월에 열리는데요. 제7차 당 대회,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선대인 김정일 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대회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한데 제일 큰 것은 북한이 이번에 그 당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그 밝힌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밝혔냐면은 북한식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건설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당 대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세계적인 변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세계적인 걸까요? 변화를 반영해서 네. 당 대회를 열겠다는 건데 이제 어떤 변화냐면은 이제 김정은이가 집권을 이제 4년 차 지금이고 내년이면 5년 차에 접어드는데 김정은이는 당 대회라고 하는 공식 대회를 통해서 3대 세습으로 들어선 게 아니고 당 대표자회라고 하는 일종의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렇죠. 북한 정권을 장악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법리적으로 정통성이 좀 빈약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버지는 이제 80년도에 6차 당대회를 통해서 2대 후계 체제를 공식적으로 이제 딱 선포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김정은이가 이번 내년 5월에 열리는 7차 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정통성 있는 3대 세습 정권이다. 이런 거를 이제 대내외에 과시하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배경을 본다면 김정은이는 김정일과 달리 김정일 때는 선군 정치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인민군대를 앞세워서 북한을 통치했다면 김정은이는 정통식 사회주의죠. 말하자면 노동당이 중심이 되는 당 우유의 김정은 체제를 끌고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36년 만에 당 대회를 개최해가지고 당이 명실상부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영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배경이 됐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네. 이 사상 초유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추진한 핵 고도화 작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핵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당 규약이나 당 강령을 개정을 통해서 거기에 명기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내포돼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대내외에 가시해가지고 네. 이제 진정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다. 이거를 선전하려는 것이 네. 주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당 중심의 통치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좀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변화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뭔가 좀 보여주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게 내년 5월이거든요. 내년 5월이면 지금 한 7개월 넘게 남았기 때문에 꽤 남았는데 이렇게 전격 발표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하나 얘기할 수 있는데 통상 이제 관행적으로 이런 당 대회 뭐 6번밖에 과게 안 열렸지만 예. 보통 한 6, 7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열린다는 것을 사전에 이제 공지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북한의 이제 관례를 따른 측면도 있지만은 당 대회를 내년에 6월에 해도 되고 10월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왜 하필이면 뒤로 빼가지고 6, 7개월 전인 지금 했느냐. 이 얘기는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또 최근에 연거푸 우리와 중국 그다음에 미국 간의 연쇄적인 이 세계 강국들의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김정은 체제는 사실 굉장히 고립돼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정권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와중에 김정은 체제가 달라지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대로
세기적 변화라고 그랬어요. 용어를 굉장히 강하게 썼거든요. 뭔가 보여주려고 하나 뭔가 봐요. 국제사회에 이제 김정은이 달라지고 있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나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가 한반도에 관한 관심을 최대한 집중시키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과 김정은 체제가 정상적인 정권이다. 이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다분히 네.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노동당 대회가요. 80년도에 6차 대회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잖아요. 36년 만에 처음 열리게 됐는데 궁금한 게 김정일은 한 번도 이거를 안 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김정일 그걸 이제 또 설명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일이는 네. 80년도에 6차 당대회를 통해서 정통성 있는 그렇죠. 2대 말하자면 정권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를 했어요. 네. 이제 이러면서 안정적인 어떤 체제의 기반을 닦으면서 통치를 해온 이런 면이 또 있고 다음 하나는 김정일의 경우에는 충분한 훈련을 10여 년 이상 거쳐서 후계자의 지위를 확보했거든요. 그러나 김정은이는 그런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는 그런 사전 훈련과 공식 대회를 겪다 보니까 새로운 자기의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당대회라고 하는 것을 할 정치적인 필요성도 없었고 두 번째 하나의 이유를 더 든다면 네. 이제 경제적으로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삼고 시대라 해서 외환난, 그다음에 경제난, 식량난 이런 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의 행군까지 있어가지고 한 300~400만 명이 아사로 죽어가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당 대회를 치르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그런 그 기반이 또 약했다. 그런 데서 당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여줄 만한 어떤 새로운 실적을 내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당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렇게 쭉 그냥 지나오다가 예.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이렇게 개최하면서 새로운 자기의 리더십을 선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네. 하는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당 대회 7차 노동당 대회인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아마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유훈을 좀 뛰어넘는 무언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비전을 제시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현실성이 있는 어떤 그런 비전 있는 정책을 제시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선전용에 치중하는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의 여건에서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 그 정책 노선을 비추어 본다면 어떤 살아있는 어떤 정책 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김정은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내놓을 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대회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과연 새로운 경제적인 측면의 요소가 도입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북한이 6차례에 걸친 당대회에서 북한이 새롭게 제시한 걸 보면 주로 경제 관련된 어떤 장기 정책을 많이 제시했어요. 물론 정치적인 통일 강령 이런 것도 물론 제시를 했지만 네.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새로운 안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정은이 체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변화가 하나는 경제 특구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19개에서 한 21개 정도의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특구와 관련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 북한 경제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장마당 경제의 확산입니다. 이 장마당이 차지하는 북한 경제에서의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한 400개 정도 있나요? 예, 지금 400개 가까이 네.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장마당 추세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 동구 이 공산권의 몰락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쿠바라든가 미얀마, 베트남 그렇죠. 이런 데서의 어떤 변화 네. 이런 것은 말하자면 중국식 개혁 개방 정책의 성공 사례를 이게 모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배운 건데 북한은 이걸 굉장히 거부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북 관계가 새로운 어떤 발전의 모멘텀을 맞이하면서 네. 이 중국의 어떤 개혁 개방 정책을 조금 더 도입하는 그래서 자본주의 색채를 북한식 사회주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입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새로운 발전의
관련 김정은식 비전이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경제에 듭니다.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예, 경제에 해주셨죠? 초점을 맞추고 예. 이제 정치적으로는 하나 이제 정치 체제의 발전 물론 이제 김정은 독재 체제인데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네. 그나마 자기가 선전할 수 있는 체제의 정치 측면에서의 발전이라고 하면 세대 교체 과감한 이미 한 절반 정도가 교체가 됐는데 보다 폭넓은 의미의 어떤 세대 교체 차원의 인사 쇄신 이런 것도 같이 네. 동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국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만 좀 여쭤보면은 북한 이제 당창건 70주년 열병식 전후로 해서 북중 관계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전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좀 달라진 모습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노동당 대회를 전후로 해서 김정은이 깜짝 방중을 한다거나 혹은 좀 이르기는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카드까지 좀 꺼낼 수 있지도 않겠나라는 조심스러운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10.10 행사 때 중국의 고위 인사가 이제 방북을 해가지고 네. 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만들면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큰 예측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의 방중 또는 시진핑의 방북 네.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이번 이제 당 대회를 느닷없이 이렇게 개최 계획을 공개한 걸로 보면 북중 관계 개선에 상당한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당 대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가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은 당 대회를 통해서 인정받는 측면도 있지만은 외교적으로 네. 북한의 가장 동맹국인 중국 지도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을 계기로 이게 지금 5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봄이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능성이고 지금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이 설령 지금 8.25 합의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 대회를 전후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기에는 지금 현재 남북 간에 가장 큰 문제가 북한 핵 문제, 그렇죠. 두 번째는 5.24 제주체 해제 네. 문제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정상회담은 그냥 시나리오로서 하나 이 가설적으로 상정은 가능하다 이런 수준이고 북중 정상회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내년 상반기 안에는 북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과거 어느 때보다 과거 어느 네. 때보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예. 가장 높아지는 시점에 그렇습니다. 들어서고 있다. 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세대 교체 말씀하셨는데 이제 김정은의 용병술이거든요. 그 원로 당 간부들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로. 그 이번에 노동당 대회 7차 대회를 열게 되면은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80대 굉장히 노쇠한 인물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젊은 인물로 좀 교체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정은이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세대 교체 인사 쇄신을 많이 했는데 네. 안 바꾼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김정은이를 둘러싸고 있는 명복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실세의 자리에 몇 분 앉아 있던 있어요. 예. 몇 분이 바뀌지 않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영남이에요. 김영남 양영섭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김영남이도 살아나야 되니까 김정은이가 가라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순방을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김영남이가 세대 교체를 단행한다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지난 이제 80년에 개최가 됐던 6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일을 당대회 집행위원회의 29명 중에 서열 5위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일을 그야말로 후계 지위를 공고화하고 공식화하는 어떤 자리가 됐었는데 이번 7차 회의에 대한 전망을 좀 나눠봤지만 그 김여정이라는 인물이죠. 아직까지는 공식 어떤 직함이나 이런 것도 저희한테 오픈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김정은의 친동생 김여정이 이번에 공식 석상에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노쇠한 인물들의 교체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고 네. 젊은 사람의 발탁 측면에서는 김여정이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복 동생이든 뭐 이복 형이든 김정은이가 자기 정치 체제를 확고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사람이 현재 김여정이 대내외적으로 공개된 인물이거든요. 네. 다만 어떤 직책이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앵커분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선정선동부의 부부장 정도. 이게 부부장이라고 하는 직책까지는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일 때하고 다른 점이 김정일이가 후계 체제에 돌입했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살아있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은 아버지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기 인척이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김경희인데 예. 김경희는 정치 예. 무대에 전혀 안 나타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김여정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를 사실상 좌지우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여정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본다면 김정은 체제가 나름대로 안정성을 확고하게 자리 잡으려면 김여정이를 보다 실세적인 자리로 앉혀서 그렇죠. 김여정이가 비공식적으로 실세 역할을 하는 데 따른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낫다. 그런 측면에서도 김여정이에게 실세적인 부장급 정도로 급상승한 지위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10월 말인데 11월 초까지 해가지고 한일 또 한중일 그리고 한중 정상들이 잇따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겠죠.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나왔던 어떤 북핵 관련한 이야기들 정도의 수준의 공동선언이 좀 채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들까지 좀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이상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한동안 북한 핵 문제를 갖다가 이 압박 중심, 즉 유엔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북 제재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 핵 문제를 다뤄왔는데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이 3개국의 입장보다 더 강화된 압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당근을 주기도 어렵다. 그렇지만은 새롭게 어떤 그 이런 북한 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런 묘안은 다루기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미 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선행 조치를 취하는 입장에서 전혀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런 것 저런 거 다 관두고 먼저 육자회담을 열어갖고 북한의 행정을 들어보자. 무조건 육자회담을 열자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과 북한, 그다음에 그리고 한미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 아니면 양자회담에서 그렇죠. 이건 네. 시간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조된 화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새로운 어떤 효율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기에는 외교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고 또 양국 정부의 수뇌부들이 새로운 어떤 이 비전과 철학하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안을 집대성한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실망스럽지만 예. 묘안이 없다. 참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나서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머리를 맞대서 다시 한번 논의했다. 즉 한중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네. 3자 협의체가 논의했다는 상징성 이외에는 그렇군요. 실효적 의미는 저는 없다고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좀 중요한 부분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말로 하면 이제 원격 교육대학인데 우리로 치면 사이버 대학이잖아요. 이 사이버 대학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상 교육도 하고 물론 대학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좀 가르치게 되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 사이버 대학을 이용해서까지 이렇게 좀 활성화해서까지 주민들을 선동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주민들이 이미 사상이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이 사이버 대학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대학이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완전한 온라인 그런 그 대학은 아니고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이 온라인 그런 IT가 완전히 우리처럼 네. 100% 전천후적으로 어떤 장소에 24시간 되는 게 아니고 제한적인 공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이버 대학에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지금 강조해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전문 영역, 북한 노동자들의 전문 영역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고 하나는 우리 앵커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상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네. 즉 북한식 선전 말하자면 우상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 김정은 체제가 아직도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라도 사상교육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네. 사이버 대학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집권 이제 5년 차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북한의 동향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